자, 일단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답 좀 해요. 자, 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초한국사 시작이니까 바로 진도보다는 간단하게 그냥 OT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세요. 자, 뭐가 되기 위함이다? 용도가 얘기는 해야지. 자, 뭐가 되기 위함이다? 경찰.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만 하나 드릴게요. 경찰 이 시험은요, 머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진담이에요. 진짜 누구나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합격하는 시험이 경찰 시험입니다. 머리가 진짜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정말 이거 머리에 뭐 이상이 있다. 그런 거 빼고는 진짜 노력 테스트예요. 왜냐? 내가 예전에 이제 경찰 스파르타반에 꽤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애들 한 150명, 160명 막 모아놓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거의 걔네들 반 기숙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걔네들 보고 느낀 게 많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노력 테스트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책이 불피법이에요. 불합격을 피하는 법이라고 사시합격한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7급이라든지 9급이라든지 이런 시험들은 노력 테스트다. 한마디로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파르타반에서 수백 명을 봤어요. 자, 근데 보자. 자, 그 학생들은 당연히 열심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열심히,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자, 열심히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열심히 한 애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일례로, 지금은 그렇게까지 두꺼운 문제집은 안 나오지만, 옛날엔 1000페이지 넘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한국사 문제집. 그걸 7번 푼 새끼를 봤어요. 7번. 자, 당연히 그 학생은 뭐는 했다? 열심히. 근데 그 학생이 한국사 성적이 잘 나오냐? 아니에요. 70점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내 생각엔 반드시 걔는 합격해야 돼. 왜냐? 노력한 거로 따지면. 진짜 걔보다 더 노력한 애는 몇 명 못 봤어요. 여지껏. 근데 계속 합격을 못 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열심히 하면 좀 이따 지금 얘기할게. 자, 열심히 하면 뭐 한다? 합격.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 돼요. 요게 문제야.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 이건 당연한 명제예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합격한다. 이건 맞을 거야, 틀릴까요? 틀려요. 그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놈들은 너무 많이 봤고, 학생들은. 근데 걔네들이 근데 그중에 합격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잖아요. 이건 열심히는 합격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합격하려면 뭔가 충분하게 갖춰줘야 되지. 그래서 이거 열심히만 하면 합격한다. 이 얘기는 저는 안 해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 기본적으로는 머리는 탓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노력 테스트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면 합격한다는 맞지만 열심히만 하면 합격한다는 건 틀리다. 열심히 뭐 하셔야 되냐? 이게 한 글자예요. 자, 뭐 해야 된다? 잘. 이게 충분 조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진짜. 열심히 잘하시면. 그러면 반드시 합격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그런 애들한테 유리한 세상이야.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마다 틀려요. 상황 따라서. 처음에 초보는요,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초보는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냐? 중수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의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써 있잖아. 뭐의 비중이 높아진다? 잘. 그리고 고수가 되면 이게 거의 절대적이에요. 고수가 됐다는 건 공부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프하는 거지. 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열심히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한국사에서는 기초 한국사에서는 제가 이건 얘기해 줄게요. 잘 가르칠 거예요. 잘. 열심히 잘. 근데 여러분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부법에 대한 얘기예요. 어차피 이제 여기 김재호 경찰관에서도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실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체크하고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지. 여기가 목표라면은 중요한 건 이게 뭐냐. 열심히란 건 속력이에요. 속력. 그렇지만 잘이란 건 뭐냐. 속력일까 방향일까. 여기 써있잖아. 뭐다? 방향이에요. 오히려 여기가 목표인데 열심히만 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야. 차라리 좀 느리더라도 여길 찾아서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겪게 될 것들이에요.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요. 공부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자, 근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죠. 더 열심히 하겠지. 더 열심히. 맨날 하는 애, 열심히 하는 애 항상 그래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방향이 틀렸다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지. 오히려 더 안드로메다로 가지. 그럼 이때쯤 되면 이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 때야. 그럼 이때 생각이란 걸 해봐야지. 난 어떻게 할까? 아니면 조언이라도 구해봐야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얘기는 열심히 잘하자. 아까 그 학생은 뭐가 문제가 있었냐? 한국사 문제는 좀 많이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 풀었죠. 난 걔보다 많이 푼 애는 거의 못 봤다고 봐도 돼요. 걔는 공부 열심히 한 거 10손가락 안에 드는 애예요. 결국 걔는 어떻게 됐을까? 걔는 결국 합격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해피엔딩이지. 근데 이제 걔가 왜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이 안 나왔냐. 걔 하는 걸 봤더니, 분석해 봤더니 걔는 기계야. 문제 푸는 기계.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 거야. 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면 답이 어떻게 될까, 옆에서? 떠올라요. 걔가 항상 그런 애야. 그러니까 문제 풀면은 너무 많이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었을까, 안 풀었을까? 풀었지. 1000문제 정도 되면 기존의 기출문제 거의 안 푼 문제 없다고 봐도 돼. 그럼 그냥 답이 떠오른대. 그럼 기계적으로 그냥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때도 되면은 시험 때도 한정된 시간에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얘는 그냥 막 기계적으로 푸는 거야. 답이 떠오르니까. 생각을 별로 안 하지.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똑같은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게 문제야. 차라리 얘는 문제수를 줄이더라도 생각하는 시간을 키웠어야 됐어, 오히려. 근데 얘는 답을 외워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게.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200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20문제를 풀다가 모르면은 뭐를 봐야 될까? 해설을 보는 놈이 있는데 그것도 최악이에요. 왜냐? 이 문제집 해설이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거 보고 그냥 넘어가. 의미 없어요. 처음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냥 문제 풀다가 그래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서를 찾아야 돼. 그래서 기본서에 그 부분을 찾고 별표 쳐놓고 내가 요 부분 좀 약하구나. 그리고 틀렸으면 또 찾고 그 다음에 맞았어도 요 지문은 내가 몰랐던 거야. 그럼 또 찾고. 그럼 기본서나 정리 노트가
더러워진다. 손때 묻는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장담해. 그런 애들은 고득점 해.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애들 공부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본서가 얼마나 더럽나. 기본서뿐만 아니라 정리 노트. 어쨌든 한 권으로 쇼를 봐야 되거든. 처음엔 기본서, 나중에 정리 노트인데, 기본서든 정리 노트든 너무 이제 내가 막 한마디로 찾아보고 계속 찾아와서 너덜너덜하다. 근데도 성적이 안 나면 그건 내가 책임져요. 근데 대개는 깨끗하더라고. 왜냐하면 문제집을 풀어도 이 새끼들은 기본서를 안 찾더라고. 그냥 해설만 보고 나 알았어 하고 넘어가더라고. 근데 절대 안 게 아닌데. 아까 그 학생도 열심히 했죠. 근데 잘은 안 했어. 근데 조금만 방향을 바꿨더니 성적 금방 오르더라고. 왜냐? 이미 해놓은 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놓은 건 있어. 이게 의미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방향이 잘못됐죠. 근데 그 해놓은 걸 갖고 방향만 잘 잡으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머리 탓하지 마라. 절대. 이 경찰 시험에서. 머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다? 열심히. 그렇지만 여기다 뭐를 첨가해야 되냐? 잘. 그래야지 여러분은 합격이라는 영광을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열심히 잘하면 반드시 합격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 초보들은 그냥 열심히 하니까 여기까지 다 따라와요. 중수도 따라와요. 근데 점차, 그러니까 내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고수, 아깝게 떨어진 애들한테 걔한테 얘기하는 건, 더 열심히 해야겠죠? 더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새끼 하루에 공부 12시간 이상 하는 애야. 12시간 이상 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어. 고수인데. 그래서 걔한테 솔직히 막말을 좀 안 줘서요. 야, 병신아, 너의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다. 차라리 쉴 때 쉬고 놀 때 놀고, 그리고 제발,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문제야. 너무 열정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거지. 시험 이제 막판에 되면 뭐를 많이 푼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요. 근데 너희들 알다시피 사설 모의고사들이 물론 품질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애들은 고수는 막 뭐 윌 뭐뭐 그냥 어디 뭐 경 뭐 저기 경 뭐뭐 막 그냥 모의고사를 다 프린트하고 계속 풀어. 야, 그러면 하나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고수의 문제야. 그러니까 기초한국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는 얘기니까 고수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모의고사 엄청나게 막 프린트해서 엄청 풀어. 왜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공부 시간을 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요. 근데 이런 새끼들은 자신감이 더 떨어져요. 왜냐? 모의고사는 나올 만한 걸 낼까? 나오지 않을 것도 그냥 다 내버릴까? 안 나올 것도 엄청 내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선생한테만 들었던 내용도 내는 경우도 많아. 그럼 그 선생한테 안 들었던 딴 애들은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들은 애들이 그 선생 모의고사를 봐. 그럼 성적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잘 나와. 근데 딴 학생들이 그 모의고사를 봐. 잘 나올까? 안 나와. 그게 문제야. 근데 이 새끼들은, 근데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근데 중요한 문제는. 근데도, 나 이거 모르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보면 볼수록 더 자신감은 떨어져. 그러니 어떻게 합격을 하겠어? 자신감이 넘치고, 나 할 수 있어. 그냥 한마디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갈아 먹을 거야, 갈아 마실 거야. 이 정도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새끼는 자신감이 더 떨어져. 공부하면 할수록. 최악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제발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더 중요해진 건 뭐다? 잘.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어쨌든 기초한국사는 여러분이 이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일단 어떻게 공부하시라? 여기 써있죠. 열심히. 나는 잘 가르칠게요. 나올 만한 거 위주로 가장 중요한 흐름만.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이건 꼭 기억하시라. 그리고 일단은 이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기초한국사는 처음에 여러분들 가장 한국사에서 중요한 건 뭘까 기본이? 흐름입니다. 이거 이상 가는 건 없어요. 절대. 한국사는 무조건 흐름을 잘 알아둬야 돼.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경찰 시험 공부할 때 또 흐름이 중요한 게 뭘까? 그냥 질문을 하면 너희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힌트를 줄게. 절차법. 무슨 과목일까? 형사소송법도 흐름이 엄청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형사소송법을 어려워하냐? 여러분들이 절차법이란 건 이런 거예요. 범죄가 발생했고 형사사건이 그리고 이제 범인을 이제 수사하고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그 재판에서 결과 어떻게 나고 이 모든 게 바로 형사소송법 과정이야. 형사소송법을 잘하려면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재판의 결과까지 이 흐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애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요 부분만 잘 알아. 그냥 뭐 체포 부분만 잘 알아. 여기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지.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전체 흐름 안에서 이 한마디로 체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전체 흐름은 다 알고 나서 그걸 해야죠.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한국사도 그에 못지않게 흐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떤 사화가 있어. 사화가 도대체 조선시대에 어디에 붙어 있고 그 사화가 전체 조선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냐. 이것도 몰라. 근데 지가 사화는 더럽게 잘 알아. 그냥 막 외우고는 있어. 어떤 새끼 사화 연도까지 외우더라고. 미친놈이. 순서만 알면 되지. 무호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사화예요? 을사사화. 이것만 알면 되고 사건 왜 원인이나 결과만 알면 되는데 연도까지 외워. 쓸데없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연도까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뭔지를 알고 전체 이제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사화는 이제 하나의 예시였고 흐름. 자, 흐름을 잡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 한국사의 흐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한국사의 흐름은 크게 두 개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단계에서. 뭐와 뭐로 나니까? 자, 여기는 알 거 아니야. 무슨 사다? 근현대사. 자, 그럼 이 앞은 뭘까? 전근대사지. 되게 간단한 게, 자, 근현대사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예요? 여기 썼잖아. 근대와 현대가 합쳐진 거. 여러분한테 어려운 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근대 앞이니까 무슨 사겠냐고, 당연히. 전근대사죠. 전근대사. 그리고 전근대사 이 흐름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 교재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대를 거쳐 자 무슨 세를 거친다? 중세를 거쳐 무슨 사회로 접어드냐?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 자 그런데 이거는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계사적 보편성이에요. 보편적으로 세계사는 이렇게 흘러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주장이지. 칼 마르크스가 원시공산사에서 시작해서 고대사를 거쳐 중세사를 거쳐 근대 자본주의를 거쳐 결국은 이제 공산사회로 넘어간다. 이게 마르크스 얘기인데 이건 세계사적 근데 이 공산사회는 역사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추신을 하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자면 어느 사적 얘기다? 세계사적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아셔야지. 그러면 이건 세계사고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가 여기에 해당하냐. 그건 알아야지. 자, 고대. 물론 이제 초기국가 막 고조선 막 이런 거는 넘어가고. 자, 그러면 고대는 보통 어느 시대냐? 자, 삼국이 연락 싸워요. 무슨 시대다? 삼국시대. 그러다 무슨 신라가 되죠? 통일신라. 그런데
고구려 멸망한 지 30년 후에 698년에 고구려 개선나라가 위에 생기네. 어느 나라다? 발해죠. 이걸 무슨 시대하냐?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 뭐다? 남북국 시대라고 그러죠. 자, 그러다가 발해는 926년에 거란한테 멸망을 해요. 그리고 통일신라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 나중에 가면 점점 괜찮아졌어요. 맛이 가겠어요. 맛이 가죠. 마태가 가죠. 그래서 이제 특히 진성여왕 때, 9세기 진성여왕 때 이 여자가 굉장히 또라이 짓을 해갖고 어떤 우리 역사 최초의 밀란이 일어나요. 뭐냐면 원종 애노이난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진압하러 갔던 총사령관 영기가 이걸 진압을 못해. 왜냐? 너무 얘네들 기세가 험악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마디로 이 경주라든지 요쪽만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나머지 쪽은 통제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쳐. 그래서 여기는 그냥 여기 있는 세력가들이 지가 세금도 걷어요. 지가 세금도 걷고 지가 성을 쌓고 성자치하고 사병도 거느려. 이런 신라말 고려 초의 지방 세력가를 우리는 두 글자로 불러요. 뭐라 하냐? 호족. 자, 이 호족들이 이제 뭔가 센 애를 중심으로 다시 헤쳐 모여. 그래서 여기는 궁예를 중심으로 헤쳐 모이네. 뭐가 될까? 후고구려. 그리고 여기는 견월 중심으로 헤쳐 모였네요. 뭐가 된다? 후백제. 결론. 자, 무슨 삼국시대가 돼버린다? 후 삼국시대. 앞에 삼국이 있었는데 또 삼국이 된 거야. 자, 그러다가 이 후고구려에 누가 있었냐? 궁예를 제끼고 누가 짱이 되냐? 왕건.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뭐 바꾸냐? 고려로 바꾸고. 그리고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936년에 후백제가 망해요. 자, 결론. 이 후삼국은 뭐로 통일이 된다? 고려. 자, 그래서 고려가 됩니다. 고려부터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라고 보면 되는 거다? 중세.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중세에 해당하는 게 우리나라는 고려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냥 좀 이해되면 빨리빨리 얘기하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소수 정의 알았지? 자, 물론 한 50명 모여 있는데 자, 걔도 더 큰 소리로 자. 이제 뻘쭘한데. 자, 그러다가 중세에서 근대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있어요. 서양에서 이제 어떤 중세 봉건사이지. 서양은 중세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랑 르네상스 일어나는 이게 조선 초예요. 이 시대를 자, 중세단 발전했죠. 아직 근대 사회는 아니야. 왜냐? 근대 사회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전근대 사회는 보통 무슨 죄가 철저한 사회를 얘기한다? 신분제. 근데 근대 사회는 신분제가 무너진 사회를 보통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되려면 이제 그래서 근대로 오려면 서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를 거치지. 무슨 혁명을 거치냐? 시민혁명. 제일 대표적인 게 1789년 시민혁명이죠. 프랑스 대혁명. 이때가 우리나라에선 정조 때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후기에 이런 걸 거치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 손으로 물건 만들다가 간해성업하다가 공장에서 기계와 물건을 만들어요. 이런 걸 무슨 혁명을 거치는 거다? 산업혁명.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서양은 근대사로 접어드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가 서양에서 근데 이 시대를 또 어떤 시대로 이름 짓기도 하냐면 중세단 발전했지만 근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근대는 아니야. 왜냐? 아직까지 신분제 있고 그러니까. 자, 이 시대를 요거하고 요거 따와서 무슨 세라고 그런다? 근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어느 나라냐? 조선이죠.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돼. 근데 약간 이제 좀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기본서 보면 여기 근세, 조선을 근세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뭐라고도 부른다? 근대 무슨 기라 한다? 태동기. 요게 왜 근대 태동기라 부르냐? 이걸 아세요? 모르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어도 한마디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흐름대로 공부 안 한 거니까. 왜 그럼 근세고 근대 태동기냐? 알아야지.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차 보고 그냥 목차는 보는데 맨날 그냥 보기만 하지 생각을 해본 게 없어.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세계사적으로는 왜 크게 통용되지 않는데 이런 게 있어요. 자, 무슨 강전기가 원인이 되냐면 무슨 강전기다? 일제강전기. 이 새끼들이 일제강전기 때 일본 새끼들이 이런 거를 해요. 한마디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배자잖아. 이제 우리를 식민지로 지배하는데 자, 보통 이제 제국주의 국가지.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자, 당연히 뭐로 지배하겠어? 뭐로 지배한다? 힘으로 지배하지. 근데 이건 있어요. 힘으로 지배한 것도 좋지만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일본 제국주의, 얘네들이 자, 한마디로 식민지 애들이, 니네들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 하는 이런 식민지 역사관을 주입을 시켜요. 이걸 무슨 사관이다? 식민사관. 왜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결론은 뭐냐? 니네들은 발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정체성론. 니네들은 도대체 발전이 없었던 새끼들이야. 그래서 어떤 얘기하냐? 한마디로 일본의 지배를 니네들은 한마디로 싫어야 된다. 고마워해야 된다. 고마워해야 된다. 왜냐? 니네들은 고대 노예제사에 머물던 새끼들을 우리가 무슨 사회로 이끌었다? 근대사회로 이끌었다. 이따 얘기를 한다고. 그게 정체성론이에요. 자,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사에서 머물러 있던 니네 조선 새끼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근대사회로 이끌었다. 그래서 고마워야 된다. 이따 얘기지. 그러니까 니네는 중세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 얘네들 아예 중세 자체 없었다. 자, 그리고 니네들은 자율적이다, 타율적이다. 타율적이다. 타율성론. 봐라. 뭐 기자조선 봐라. 한마디로 니네들 원래 기자 오기 전까지 원신이었다며 그러다가 중국에서 온 기자가 니네들한테 문명을 전해줬다며 우리가 그렇게 할게. 니네들 타율적인 새끼들이니까. 자, 이런 게 무슨 지역사관이다? 식민사관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좀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여러 가지 그 이제 민족주의 역사관이라든지 우리 쪽 사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못했지만 알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경제사학이라고 있어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차피 기초 수업에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둬야 되니까. 사회경제사학은 이제 백남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르크스 역사 법칙을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얘기, 그래갖고 얘네들 하면 우리도 이 사회경제사학은 어떠한 얘기를 하냐. 우린 정체되어 있었다. 다른 여타 나라처럼 계속 발전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게 사회경제사학이야. 우리는 세계사 흐름에 한마디로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사회경제사학이야. 물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우리 역사를 세계사에 끼워 맞췄다는 그 문제도 있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일본의 무슨 성론을 깨려 노력을 했다? 정체성론을 깨려 노력해요. 우리도 발전했다. 근데 그 가장 최대 근거 뭐냐면 조선 후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일 봅시다. 조선 후기, 조선은 같은 조선이야. 자, 조선이지만 여러분들 조선의 전기하고 후기가 같았겠어? 많이 달랐겠어? 많이 달라요. 왜냐? 전기는 신분제가 너무 철저했어. 철저해. 그래갖고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너무 엄격했어. 이걸 무슨 제한다? 반상제. 양반과 쌍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쌍놈 거잖아. 이게 이제 양반이 상민을 그냥 우습게 부른 말이지. 그래갖고 사계도 보면 반사급이 엄격한데 막 그러잖아.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자, 신분제가 계속 있어요, 사라져요? 자, 사라져? 사라지면 말이 안 되지. 사라지면은 근대사에게 우리가 신분제가 사라진 건 1894년 무슨 개혁이다? 갑오개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분제 사라졌다면 그건 역사 왜곡이야. 그럼 근대사이지. 자, 그런데 신분제가 사지 않았는데 조선 초기 양반의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봤자 10%를 넘지 않아요. 보통 마을은.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떤 마을은 60에서 70%야. 자, 우리는 이럴 때 개나 소나 멀어져. 양반. 자, 그러면 신분제 근데 없어진 거야? 없어지진 않았어. 그렇지만 양반의 권위 떨어져요. 결국 신분제가 흔들리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 동요. 그러니까 양반의 권위 떨어지고 막 그런 거야. 그리고 조선 전기는 중농 억상 때문에 상업이 오히려 고려 시대보다 오히려 더 붙어 있어. 근데 조선 후기에는 장시가 천여 개나 전국적으로 천여 개 정도 난리도 아니야. 그냥 막 시장이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금 북한
좀 개방하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근데 자본주의가 점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북한에서는요, 통제 경제였는데 지금 이제 장시 비슷한 게 막 생기고 있는 거야. 막 활성화돼. 이게 장마당이에요, 장마당. 그래갖고 어느 실장 되면 모여갖고 서로 사고 파는 거야. 북한 이런 게 거의 없었거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북한에도 막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장마당 들어. 근데 장시가 1000여 개에 이르러. 자, 한마디로 상업도가 발달하고 화폐도 전국적으로 사용이 돼. 그리고 또 하나, 조선전기에는 무슨 악의 나라였다? 성리학의 나라. 근데 조선기가 되면 성리학이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성리학에 뭐라 그러면 저 새끼 사문단적이 하면서 한마디로 경직화되는 거지, 그냥.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성리학보다는 그리고 막 양명학에 대한 연구도 하고 특히 실용적인 학문이 엄청나게 막 분출해. 이걸 무슨 학이란다? 실학. 자, 이런 것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시기야. 이거는 무슨 사회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냐? 근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결론 뭐냐면 한마디로 신분제가 막 흔들려. 동요돼. 없어지지 않았어. 자, 그렇게 하고 저 한마디로 장시가 막 1000여 개 이를 정도 막 성이 발달해. 자, 어차피 근대 사회 가기 위한 조건 중 하나 상업의 발달이고, 그리고 자, 사상의 분출을 해요. 한마디로 근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사상의 발전이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양의 혁명을 보면 심리혁명 같은 데서 사회계약설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로크라든지 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사상을 얘기해갖고 이제 근대 사회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조선 후기에 이렇게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야. 난리도 아니야. 그럼 생각해보자고. 같은 조선이지만 조선은 전기와 후기가 같다 다르다. 너무 달라요. 이건 다른 세상이나 거의 마찬가지야. 임진왜란 거치면서. 자, 그런데 완전히 다른데 근세란 말 그냥 쓰면 괜찮을까, 좀 억울할까? 억울하지. 아니, 저기랑 달라졌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똑같이 근세? 그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를 우리는 특별히 어떻게 얘기하냐? 근데 근대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 멱살 잡혀. 알았지? 어디서 사기치냐고. 왜냐? 근대 사회 되면 신문지 없어져요. 공장에서 기업 물고 만들어야 되는데. 신문지 없어진 건 1894년 갑오경인데. 그렇지만 똑같이 근세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아쉬워. 그래서 어떤 용어를 했냐? 근대로 가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려. 생명에 꿈틀꿈틀거리는 거 뭐란다? 태동. 그래서 무슨 길한다? 근대 태동기. 어쩌면 이건 우리가 일본의 정체성론이나 이런 거에 대항을 하고자 만들었던 용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는 근대 태동이에요. 근대로 가기 위해서 꿈틀꿈틀거리는 시기. 그래서 이제 실학에 주목을 해라. 막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자, 그러다가 결국 1876년 나라문을 열고, 자, 나라문을 열고 무슨 현대사 진입한다? 근현대사. 근데 여러분들 근현대사도 보면 알겠지만은, 근현대사는 또 두 개로 나눠요. 다 뭐와 뭐겠어, 당연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 무슨 사가 있다? 쉬운 거예요. 자, 무슨 사야? 근대사와 무슨 사? 현대사.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럼 현대사의 시작은 몇 년, 몇 월, 며칠일까? 자, 1900. 대한민국 사람이 알아야지. 48년 왜 나오나? 자, 45년 몇 월 며칠이다? 8월 15일. 우리가 광복 이후를 무슨 사를 한다? 현대사.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에요. 몇 대 대통령이다? 19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그 전을 무슨 사냐? 근대사. 근데 근대사도 두 개로 또 나눠요. 자, 근데 요 시작하는 연도를 여러분들은 알아요. 공부 좀 했으면. 1900 몇 년이다? 10년. 자, 1910년부터 1940년까지 우리는 무슨 강점기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에 있던 시대. 그럼 그 앞은 뭐라 그럴까? 자, 강화도 제약부터 나라문 열고 변화하는 시기. 자, 10개자, 변화할 화자, 무슨 기다? 개화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사이에 한 인물을 또 배워요. 그래갖고 보통 근데 여러분이 딱 이게 맞아지는 거 아니야? 전근대사는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 어디까지 배우냐? 1863년. 무슨 정치까지 배우냐? 세도 정치까지 배워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개화기 나라문 여는 거니까 1870년 무슨 도 조약이냐면 강화도 조약이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근대사, 근현대사를 이어주는 인물이 한 분 계세요. 자, 한마디로 어떤 세동치를 끝장냈지만 아직까지 이제 나라문을 안 열었던 무슨 대원군이다? 흥선대원군. 연결고리.
마치 너와 나의 연결고리. 분위기 여기 쌓여진다. 자기 한마디로 정근대사와 근현대사 연결. 그래서 흥성대원군도 보통 한 문제가 나올 때도 꽤 돼요. 물론 6문제, 7문제 나올 땐 거의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아는 둬야지 반드시. 연결고리로서.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는 고대 중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어디에 해당하나 이건 이 정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죠. 그래야지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